흔들리는 노년, 다산의 지혜를 찾아서. 시청자 여러분, 혹시 요즘 자주 이런 생각을 하십니까? 나는 이제 뭘 해야 하는가? 이제 나에게 남은 쓸모는 무엇인가? 인생의 대부분을 직장과 가족, 사회의 책임 속에서 정신없이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은퇴라는 이름의 쉼표가 찍히는 순간, 왠지 모를 공허함이 밀려옵니다. 사회적 역할은 사라지고 하루의 시간은 한없이 길게 느껴집니다. 자식들에게 잔소리하는 것 외에는 딱히 할 일이 없는 존재가 된 것 같아 쓸쓸해지기도 합니다. 이런 공허함은 비단 여러분만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의 수많은 시니어들이 똑같은 고민을 안고 살아갑니다. 40년을 직장에서 일했던 분은 퇴직 후 집에만 있자니 숨이 막힌다고 하시고, 평생 자녀를 키우느라 헌신했던 어머니는 이제 자식들이 독립하자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노년은 결코 쇠퇴와 상실의 시간이 아닙니다. 동양 철학자들은 오히려 이 시기를 내면을 완성하고 지혜를 베풀어야 할 가장 귀한 시간이라 말했습니다. 공자는 예순의 귀가 순해지고 이른의 마음이 하고자 하는 바를 따라도 법도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는 노년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와 완성의 경지에 이르는 시기라는 뜻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함께 찾아 나설 분은 조선 후기 가장 위대하고 치열했던 지성인이자 시련 속에서 지혜를 완성했던 실천가, 바로 다산 정약용입니다. 다산은 500년 조선 역사상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생산적이었던 시간을 보낸 사람입니다. 18년의 기나긴 유배 생활. 모든 것을 잃고 절망의 나락에 떨어졌던 그때, 다산은 자신의 모든 지혜와 경험을 쏟아부어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완벽한 설계도를 완성했습니다. 그가 남긴 목민심서, 경세유표, 금음신서 등 500여 권의 저작은 단순한 학문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절망 속에서도 자신의 쓰임을 발견하고 세상을 이롭게 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한 한 사람의 치열한 삶의 기록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산의 지혜를 빌려 나이 들어서야 비로소 얻을 수 있는 진정한 자유와 쓰임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다산의 시련. 유배지에서 얻은 3가지 깨달음. 정약용은 1801년 40세가 되던 해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정조대왕의 총애를 받던 엘리트 관료였던 그는 천주교 탄압 사건인 신유박해에 연루되어 전라남도 강진으로 유배를 떠나게 됩니다. 그의 형 정약종은 천주교 신앙을 지키다 순교했고, 셋째 형 정약전은 흑산도로 유배되었습니다. 다산 자신도 천주교와 연루되었다는 이유로 사형 직전까지 갔다가 간신히 목숨을 건져 유배형을 받았습니다. 그의 유배 생활은 그야말로 극한의 고통이었습니다. 당장 목숨을 부지하는 것도 힘들었지만 그를 더욱 괴롭힌 것은 나의 쓰임이 사라졌다는 절망감이었습니다. 한양에서 나라의 정책을 좌우하던 자신이 이제는 변방의 죄인으로 전락했습니다. 가족과 헤어져야 했고 친구들은 하나둘 등을 돌렸습니다. 밤마다 그는 천장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이제 내 인생은 끝난 것인가? 나는 왜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하는가? 하지만 다산은 그 절망의 늪에서 허우적대는 대신 붓을 잡았습니다. 그는 18년 동안 무려 500여 권의 방대한 저작을 남기며 오히려 이 시기를 인생 최고의 황금기로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다산은 어떻게 절망을 희망으로, 상실을 완성으로 바꿀 수 있었을까요? 이곳 강진의 다산초당에서 그는 3가지 깊은 깨달음을 얻습니다. 이는 곧 우리의 노년이 지향해야 할 3가지 가치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깨달음. 모든 고통은 마음의 집착에서 온다. 경사상. 유배 초기, 다산은 자신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세상과 사람들을 원망하며 잠 못 이루었습니다. 왜 하필 나인가? 나는 나라를 위해 그토록 충성했는데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가? 그러나 밤낮으로 계속되는 원망과 분노는 그 자신만 병들게 할 뿐 아무것도 바꾸지 못했습니다. 그때 그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고통은 외부 환경이 아니라 과거의 영광과 잃어버린 권력에 집착하는 자신의 마음에서 온다는 것으로. 다산은 이때
이라는 마음 공부에 몰두합니다. 여기서 경은 단순히 공경하는 태도를 넘어 흐트러지지 않는 경건한 마음가짐, 즉 마음의 집중력과 청정함을 의미합니다. 주자학에서 경은 주일무적이라 표현됩니다. 하나에 집중하여 마음이 흩어지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다사는 마음이 번잡해질 때마다 경을 되새기며 몸과 마음을 정갈하게 가다듬었습니다. 다사는 유배지에서 손수 정수리 위에 갓을 쓰고 단정히 앉아 하루 종일 책을 읽었습니다. 제자들은 왜 유배지에서까지 그렇게 격식을 차리느냐고 물었습니다. 다사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사람은 비록 누추한 곳에 있더라도 마음은 언제나 정제되어야 한다. 내 마음을 잃으면 아무리 좋은 환경에 있어도 노비와 같을 뿐이다. 또한 그는 매일 아침 일어나면 반드시 세수를 하고 옷깃을 여미고 갓을 단정히 쓴 후에야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형식이 아니었습니다. 몸의 단정함을 통해 마음의 단정함을 유지하는 경의 실천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니어들에게 필요한 첫 번째 지혜입니다. 시간이 많아졌다고 해서 몸과 마음을 흐트러뜨려서는 안 됩니다. 잠옷 차림으로 하루 종일 집에 있거나 TV 앞에서 멍하니 시간을 보내는 것은 마음을 흐트러뜨리는 일입니다. 노년이야말로 경의 자세로 내면의 권위를 세우고 마음을 청정하게 다스려야 할 최적의 시간입니다. 두 번째 깨달음. 학문과 지혜는 실천을 위해 존재한다. 실사구 시와 시라. 다사는 유배지에서 수많은 학문과 경서를 읽었지만 결코 탁상공론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모든 지식을 백성의 삶을 이롭게 하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실학의 정신입니다. 당시 조선의 주류 학문은 성리학이었습니다. 성리학자들은 리와 기의 논쟁에 몰두하며 현실과 동떨어진 관념적 논쟁을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다사는 달랐습니다. 그는 학문이란 백성의 삶을 이롭게 하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기 위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유배지에서 백성들이 겪는 고통을 직접 보고 들으며 그는 당대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대한 책을 저술했습니다. 다사는 목민심서를 집필할 때 관아의 아전들이 백성들에게 쌀을 속여 빌려주고 갚게 하는 폐단에 대한 내용을 기록했습니다. 당시 아전들은 쌀을 빌려줄 때 쌀통 아래에 돌덩이를 넣어 양을 속였습니다. 백성들은 한 말을 빌렸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7대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갚을 때는 한 말을 갚아야 했고 이자까지 더해져 백성들은 평생 빚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다사는 이런 폐단을 단지 비판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관아에 들어서는 순간 아전들의 비리를 막고 백성들을 구제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정개혁 방안까지 책에 담았습니다. 예를 들어 쌀을 빌려줄 때는 반드시 관리가 직접 참관하게 하고 표준대를 사용하며 장부를 공개적으로 기록하게 하는 등의 세밀한 지침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경세유표에서는 토지 제도 개혁안을, 금음신서에서는 형법 개혁안을 제시했습니다. 모든 것이 백성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실천적 대안이었습니다. 이 깨달음은 시니어들에게 경륜과 지혜를 남에게 베풀라는 메시지를 줍니다. 우리의 노년은 단순히 쉬는 시간이 아닙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경험과 지혜는 그 어떤 젊은이도 가질 수 없는 귀한 자산입니다. 30년간 교사로 일하신 분은 교육 현장에서 얻은 지혜를, 사업을 하신 분은 경영의 노하우를, 주부로 사신 분은 살림의 비법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것을 나의 쓰임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실학의 정신을 노년에 적용하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 깨달음. 나를 닦아 세상을 이롭게 하라. 수기치인. 다사는 끊임없이 수기치인을 강조했습니다. 즉, 나를 먼저 닦은 후에 남을 다스리고 세상을 이롭게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유학의 핵심 경전인 대학은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를 말합니다. 자신을 닦고 수신. 집안을 가지런히 하고 제가 나라를 다스리고 치국. 천하를 평화롭게 한다. 평천하는 순서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의 시작이 수신, 즉 자신을 닦는 것입니다. 나이 든 이의 가장 큰 잘못은 자신을 닦지 않고
남에게만 훈계하려는 태도입니다. 다산은 가정의 평화든 사회의 개혁이든 모든 것의 시작은 나의 올바른 처신에서 시작된다고 보았습니다. 유배지에서 다산은 자신의 두 아들 학연과 학유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편지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다른 사람을 비난하기 전에 먼저 내 자신의 허물을 살펴라. 남의 잘못을 고치려 하기 전에 먼저 내 자신을 바르게 세워라. 그것이 진정한 군자의 길이다. 또한 그는 내가 유배지에 온 것은 나의 부덕함 때문이다. 남을 원망하지 말고 오직 나 자신을 돌아보라고 썼습니다. 다산 자신도 이를 실천했습니다. 그는 매일 밤 하루를 돌아보며 자신의 언행을 반성했습니다. 오늘 내가 한 말 중 거친 말은 없었는가? 오늘 내가 한 행동 중 도리에 어긋난 것은 없었는가? 이런 철저한 자기 성찰이 그를 진정한 군자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시니어들에게도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자녀나 손주에게 잔소리를 하기 전에 먼저 나 자신이 본보기가 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버릇이 없다고 말하기 전에 내가 어른으로서 존경받을 만한 행동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노년의 권위는 나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실천에서 나옵니다. 다산에게 배우는 노년의 실천 설계도. 다산의 세 가지 깨달음을 바탕으로 우리가 남은 삶을 충만하게 채울 수 있는 구체적인 노년의 실천 설계도를 그려봅시다. 원칙 첫 번째. 시간을 정갈하게 사용하는 경의 생활 습관. 다산은 유배지에서도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새벽 5시에 일어나 세수를 하고 옷을 단정히 입고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오전에는 경서를 읽고 오후에는 저술을 하고 저녁에는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반드시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의 노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은 가장 귀한 자산입니다. 정시의 삶 다산처럼 규칙적인 기상과 취침, 독서, 산책 시간을 정하십시오. 오늘은 무엇을 할까? 가 아니라 오늘은 이것을 하겠다. 는 주체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세수를 하고 옷을 단정히 입는 것. 그것만으로도 하루를 경건하게 시작하는 경의 자세입니다. TV를 켜고 소파에 누워 하루를 시작하는 것과 책상 앞에 단정히 앉아 하루를 시작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하루를 만듭니다. 예를 들어 아침 7시에 기상하여 세수와 간단한 체조를 하고 8시에 아침 식사, 9시부터 11시까지는 독서나 글쓰기, 오후에는 산책이나 봉사활동, 저녁에는 가족과의 시간을 가지는 식으로 하루의 틀을 만드십시오. 정자와 사색 하루에 단 30분이라도 TV나 스마트폰을 끄고 고요히 앉아 자신을 성찰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다산이 말한 경의 마음은 바로 이 고요함 속에서 자라납니다. 아침 햇살이 창가로 들어올 때 혹은 저녁 노을이 질 무렵 조용히 앉아 하루를 돌아보십시오. 오늘 나는 누구에게 좋은 말을 했는가? 오늘 나는 무엇을 배웠는가? 오늘 나는 누군가를 돕거나 기쁘게 했는가? 이런 질문들이 우리의 마음을 맑게 하고 삶의 방향을 바로잡습니다. 원칙 두 번째. 나만의 지혜를 기록으로 남기는 저술의 기쁨. 다산의 위대함은 자신의 경험을 단순히 흘려보내지 않고 글과 책으로 정리했다는 데 있습니다. 시니어의 지혜는 사라지기 쉬운 휘발성 자산입니다. 이것을 영구적인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생활 목민심서 쓰기, 손주에게 전해주고 싶은 인생의 가르침, 수십 년간 쌓아온 직업 노하우, 혹은 나만의 살림 비법 등을 작은 노트에라도 체계적으로 기록하십시오. 예를 들어 30년간 교사로 살아오신 분이라면 교육에 대한 나의 철학을, 농사를 지으신 분이라면 계절별 농사의 지혜를, 주부로 사신 분이라면 가족을 지키는 살림의 비결을 정리해 보십시오. 김치를 담글 때는 배추를 이틀 정도 절여야 하고 소금은 1000이렴을 써야 한다. 젓갈은 새우젓과 멸치액젓을 섞으면 깊은 맛이 난다. 이런 구체적인 노하우들이 바로 여러분 가문의 보물입니다. 다산이 목민심서에서 행정의 세세한 부분까지 기록한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 분야의 세밀한 지혜를 기록하십시오. 일기 쓰기로 매일의 감정과 생각을 정리하는 것은 정념을 키우고 내 삶에 대한 주체적인 평가자가 되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만의 가문의 보물을 만드는 일입니다. 다사는 유배지에서 매일 아침 일어나 그날 읽을 책과 쓸 글을 계획했고 저녁에는 하루를 정리하는 글을 썼습니다. 그는 하루를 기록하지 않으면 그 하루는 사라진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기록의 습관이 500여 권의 방대한 저작을 낳았습니다. 여러분도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 느낀 감정 한 줄, 손주와 나눈 대화 한 토막,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오늘 손주 지민이가 처음으로 할아버지라고 불렀다. 그 목소리가 얼마나 예쁘던지 눈물이 날 뻔했다. 오늘 아침 산책길에서 만난 이웃 할머니께서 남편을 잃은 슬픔을 이야기하셨다. 나도 아내를 잃으면 저렇게 될까 생각하니 가슴이 먹먹했다. 1년 후, 10년 후 그 기록들은 여러분 인생의 가장 소중한 보물이 될 것입니다. 원칙 세 번째. 주변을 이롭게 하는 이용우생의 실천. 다산의 실학 정신을 노년에 적용하면 이로운 사람이 되는 삶이 됩니다. 이용우생은 쓰임을 이롭게 하고 생활을 풍요롭게 한다는 뜻입니다. 봉사와 공유로 내가 가진 작은 재능을 활용하여 이웃이나 지역사회에 봉사하십시오. 운전을 할 수 있다면 거동이 불편한 이웃을 병원에 모셔다 드리고 요리를 잘한다면 독거노인들을 위해 반찬을 나누고 글씨를 잘 쓴다면 동네 어르신들의 편지를 대신 써드리십시오. 컴퓨터를 다룰 줄 안다면 동네 어르신들께 스마트폰 사용법을 가르쳐드리고 외국어를 할 줄 안다면 다문화 가정 아이들을 도와주십시오. 지식과 기술을 나누는 일이 바로 노년의 이용우생입니다. 다산이 유배지에서 마을 아이들을 가르치고 백성들의 억울함을 대신 호소해준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눌 수 있습니다. 한 70대 할아버지는 평생 몫으로 일하신 경험을 살려 매주 토요일 동네 복지관에서 아이들에게 나무 공작을 가르치십니다. 아이들은 할아버지의 손을 거쳐 만들어진 장난감을 들고 기뻐하고 할아버지는 그 모습을 보며 자신의 쓰임을 확인합니다. 소박한 생활의 실천으로 과도한 소비나 욕심을 줄이고 검소한 삶을 통해 마음의 여유를 찾으십시오. 다산이 유배지에서 얻은 소박한 행복처럼 가장 적은 것에서 가장 큰 만족을 찾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다산은 강진에서 보잘것없는 초가집에 살았지만 그곳에서 차를 끓이고 책을 읽으며 진정한 행복을 느꼈습니다. 그는 맑은 차 한 잔과 좋은 책 한 권이면 인생에 부족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싼 여행이나 사치품이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아침 산책길에서 만나는 이웃과의 인사, 손주가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 정갈하게 차려진 소박한 아침상, 이런 것들이 진정한 행복입니다. 다산은 또한 무소유의 자유를 강조했습니다. 많이 가지면 그만큼 얽매이고 적게 가지면 그만큼 자유롭다고 했습니다. 노년에는 물건을 모으기보다 덜어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평생 모은 물건들을 정리하고 꼭 필요한 것만 남기십시오. 원칙 네 번째. 관계를 회복하는 화해와 용서의 지혜. 다산은 유배지에서 자신을 모함한 사람들을 원망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원망 대신 용서를 선택했습니다. 그는 원망은 나를 병들게 하지만 용서는 나를 자유롭게 한다고 깨달았습니다. 노년은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친구, 서먹해진 형제자매, 갈등을 겪었던 자녀와의 관계를 회복할 때입니다. 먼저 전화를 거십시오. 먼저 용서를 구하십시오. 자존심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남은 시간을 평화롭게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산은 유배에서 풀려난 후 자신을 모함했던 사람들을 찾아가 오히려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군자의 품격이었습니다. 한 80대 할머니는 20년간 연락을 끊고 지냈던 동생에게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재산 문제로 다툰 후 서로 얼굴도 보지 않았지만 건강이 나빠지자 문득 동생이 그리웠습니다. 내가 먼저 미안하다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동생도 울면서 미안하다고 하더군요. 우리는 그날 밤늦게까지 전화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제는 매주 만나 함께 시장도 보고 함께 산책도 합니다. 왜 진작 전화하지 않았을까 후회됩니다. 라고 그 할머니는 말했습니다. 원칙 5번째. 배움을 멈추지 않는 호학의 자세. 다사는 60세가 넘어서도 책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는 배움은 나이와 상관없이 평생 지속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공자도 학이 시습지라 하여 배우고 때때로 익히는 것의 즐거움을 강조했습니다. 노년이야말로 진정한 배움의 시간입니다. 생계를 위한 공부가 아니라 순수하게 알고 싶어서 하는 공부.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배움입니다. 새로운 악기를 배우십시오. 외국어를 시작하십시오. 역사책을 읽으십시오. 서예를 배우십시오. 이런 배움이 우리의 뇌를 젊게 유지하고 삶의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다사는 유배지에서도 천문학, 의학, 수학, 농학까지 다양한 분야를 공부했습니다. 그에게 배움은 고통을 잊게 하는 최고의 약이었고 삶의 의미를 찾게 하는 나침반이었습니다. 한 75세 할아버지는 70세에 한문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한문을 못 읽어서 아쉬웠는데 이제라도 배우니 즐겁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제는 논어를 한문으로 읽고 손주들에게 한자를 가르쳐 줍니다. 또 한 70대 할머니는 65세에 영어를 배우기 시작해 이제는 해외여행을 가서도 혼자 대화할 수 있습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다는 말을 몸소 실천하고 계십니다. 남은 인생을 최고의 황금기로. 다산 정약용은 75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하기 직전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내 일생을 돌아보니 가장 행복했던 시간은 모든 것을 잃었던 유배지에서였다. 그곳에서 나는 비로소 진정한 나를 발견했고 내 삶의 의미를 깨달았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가장 고통스러웠던 시간이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었다니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역설이 아닙니다. 이것은 깊은 철학적 통찰입니다. 다사는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권력도, 명예도, 재산도 아닌 내 마음의 평화와 세상을 이롭게 하는 쓰임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을요. 여러분의 노년은 절망이 아니라 마음을 닫고 세상을 이롭게 할 수 있는 최고의 황금기입니다. 지금 과거의 짐을 내려놓고 다산처럼 흐트러지지 않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충실히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남은 인생을 자신의 쓰임을 다하는 가장 위대한 인생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붓을 드십시오. 여러분의 제2의 목민심서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다산이 강진의 초가집에서 500여 권의 책을 저술한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의 거실에서, 여러분의 작은 서재에서 세상에 단 하나뿐인 여러분만의 지혜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노년은 끝이 아닙니다. 노년은 완성입니다. 공자는 70세를 종심소욕불유구라 했습니다. 마음이 하고자 하는 바를 따라도 법도에 어긋나지 않는 경지입니다. 이것이 바로 노년의 자유입니다. 더 이상 남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고 사회적 평가에 얽매이지 않아도 되는 진정한 자유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정갈한 마음으로 하루를 열고 작은 기록으로 지혜를 쌓고 이웃을 돕는 실천으로 의미를 채우십시오.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은 다산처럼 가장 빛나는 황금기가 될 것입니다. 다산은 유배에서 풀려나 고향으로 돌아온 후에도 책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는 죽는 날까지 붓을 잡고 글을 썼습니다. 그의 마지막 유언은 내 책들을 잘 보관하라였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지혜를 후대에 남기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이 이 세상에 남기는 가장 값진 유산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동양 철학자에게 배우는 노년의 지혜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평안하고 의미 있는 삶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